그 살수대첩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에서 뭐 어딘가에서 한번 살수대첩의 진실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직까지 제대로 좀 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살수대첩, 손자병법 그 행군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제의 격지, 반쯤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 앞에 강이 있고 강 건너 상대방이 있습니다. 내가 강을 건너서 배수진을 치고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건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건너오게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건너올 때 어떻게 하느냐? 또 다 건너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반쯤 건너왔을 때 때릴 수 있어야 최고라고 합니다. 훈자병법, 반제의 격지, 오자병법, 요적편에 섭수, 반도, 가격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반쯤 건너왔을 때 때리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자, 강을 건넙니다. 이미 건넌 사람이 있고 물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건너기 위해서 대기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군대가 몇 개로 쪼개진 거예요? 3개로 쪼개진 거지요. 근데 군대란 게 이렇습니다. 반으로 쪼개지면 전력이 2분의 1 되는 것이 아니라 3개로 쪼개지면 3분의 1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력 자체를 상실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강을 건널 때는 뭐 하는 순간이냐? 상대방의 전력이 약해져 있고 상실한 상태니까 그때 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수대첩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수나라 군대가 강을 한참 건너고 있을 때 강 상류에다가 막아놓은 댐을 가지고 터뜨려서 고기밥으로 만들었다, 수공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삼국사기라든가 중사설을 보면요, 건널 때 때렸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근데 신채호 선생님이 나중에 그때 일제시대 때 역사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드신 것인데 그건 우리가 좀 이해해 드리자고요. 예. 우리도 그때 태어나서 역사 썼으면 적잖게 국뽕으로 해서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안 쓸 수가 없었을 것인데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 드리자고요. 네. 뭐 그 양반 하니 그거죠. 뭐 연개 소문이 뭐 만리장성을 넘어서 북경까지 가서 당태종을 가지고 뭐 영혼까지 털고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설마 그분도 안 믿었을 거 합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해 드리자고요. 네, 선생님 뭐 예, 그런 것까지 뭐라 하면 그렇죠. 너무 야박하죠. 자, 이게 수공으로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이래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댐 같은 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당시에 댐 같은 거 만들 기술력이 없고요. 전쟁을 하는데 누가 그 수많은 장정들 안 그래도 다 막 끌어내가지고 막 전쟁에 쓰고 있는데 따로 또 전쟁 병사들 통해가지고 어떻게 장정들 끌어내가지고 말입니다. 소양강댐 같은 거 그런 것들 상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공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강 하류를 건너야 됩니다. 강 하류가 강폭이 깊고 넓은데 강을 건널 때 강 하류를 건너는 짱구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상류로 건넙니다. 그리고 혹시 청천강 가보신 분 계세요? 기자님 가보셨어요? 가볼 기회는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한국인 중에서 가끔 청천강 가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자분들이나 저기 아니면 정치 하셨던 분들 아니면 탈북자분한테 꼭 여쭤봐요. 평원도 보면 청천강하고 절대 한강을 헷갈리지 말라고 합니다. 한강 5분의 1? 뭐 때는 10분의 1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강이 절대로 넓거나 깊고 그런 강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수공으로 죽일 수 있는 저 사이즈가 되는 강도 아니라는 것인데 자, 얘들이 건널 때 이렇게 했습니다. 쫄쫄 굶은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전투력이 약화된 상태였어요. 보급부대를 쌩까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산둥반도를 통해서 보내는 해군들하고 접선을 통해서 물자를 받았어야 됐는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굶주려서 퇴학하고 있습니다. 또 퇴학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곱게 보내주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요, 중간중간에 고구려 군대가 산속에서 숨어 있다가 활을 쏘면서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중국의 활, 석궁 한 50m 나간다면 고구려의 활은 독까지 묻혀가지고 한 100m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고구려의 활, 원래부터 우리가 활은 잘 쏘는 민족이었는데 그 얘들이 굉장히 노인의지에 시달려가면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해보세요. 반제의 격지, 섭수반도 가격, 오자병법, 손자병법,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얘들이 강을 건널 때
고구려 군대의 기습을 준비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세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세웅이라는 사람한테 어무 부대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책임감이 강하고 전투력이 강한 부대한테 어무를 해서 시간을 벌고 니들이 고구려 군대에 버퍼링할 시간이라도 마련을 해라 이건데, 얘들이 건너는 사람이 있고 물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건너려고 준비 중인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고구려 군대가 기습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인 겁니다. 신세웅의 부대가, 그 어무 부대가 얼마 안 가서 전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30만 원 넘는 군대에 기관총이 있었던 시대 아닙니다. 폭탄 뭐 없습니다. 죽이는 것도 일입니다. 예, 그지요? 도륙하는 것도 일입니다. 얘들이 30만 군대가 적당히 질서를 맞춘 채 퇴학했으면 고구려 군대 30만 군대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요. 어떻게 한 거냐? 어무하는 부대가 순식간에 나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전투력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지 알게 된 것이고, 애들이 너무 겁이 나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글자로요. 예, 두 글자로도 줄 수 있습니다. 예, 뭐겠습니까?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예, 멘붕이 온 겁니다. 멘탈 붕괴 오니까 물속에서 물귀신, 이미 건넌 놈들, 기다리고 있는 놈들, 지들끼리 질서, 편제, 대형 안 지키고 밟고 밟히고 지들끼리 죽고 죽이고, 죽고 나서 갔는데 또 갑자기 어느 강이 또 막아섭니까? 압록강이 있습니다. 또 압록강 건너서 또 갔는데 압록강에서 그 푸닥거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푸닥거리 또 가지고 또 가보니까 또 무슨 강이 또 막아섭니까? 요하가 막아서는데 30년 만에 아까 말씀드렸죠. 고장전쟁 이터미치가 벌어졌을 때 당초이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세상에 글쎄 요하 쪽에 아예 썩지 않거나 수나라 군대 유니폼과 군복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사람 시체가 안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있으면 사람 시체 잘 안 썩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기 파로도 지금 밑에 파보면 중국 시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안 썩으면 이런 경우도 많아요. 손톱 발톱이 1m 이상 자랍니다. 머리카락도 무한 자랍니다. 공포영화 나오는 귀신들 그 실제로 그 구라 뻥 아닙니다. 다 고증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영화나 우리 꿈에서 가끔 귀신 보면 뛸 때 어떻게 뜁니까? 앞으로 나가요? 아니면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릅니까?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군대에서 그 담력 훈련할 때라든가 그 놀이공원에서 그 귀신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 도망가고 싶은데 이렇게 막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 머리 긴 귀신이랑 발만 동동 구르는 거 다 현실하고 다 맞떨어진 이야기인데, 당나라 군대가 건너려고 보니까 요하 그쪽에 수나라 군대 유니폼과 군복이 보이고 안 썩은 시체가 보이고 뼈다구가 나온다. 당나라 애들도 당시에 치를 떨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까봐, 이 꼴 될까봐 치를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끔찍한 사륙전. 근데 뭐냐? 이것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살수대첩의 진실은 수공이 아니라 우리가 백병전으로 강을 건너고 있을 때 손자가 알려진 원칙으로 어떻게 한 것이냐면 상대방을 도륙을 낸 것입니다. 그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수나라 군사가 무수하게 죽으니까 뼈다구로 뜯어 수습한 다음에 평양성 내에다가 전승기념탑을 세웠습니다. 해골 바가지로 전승기념탑을 세워버렸습니다. 네. 뭐 좀 너무 하드코어합니까? 평양성 시가정. 손자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시형. 형을 좀 보여줘서 상대방을 낚는다. 시약. 특히 상대방을 낚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찌질하고 질이 멸렬한 모습을 일부러 연출해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냐, 끌어들이고 유도를 하라고 합니다. 낚는 거지요. 예, 잘 낚아야 됩니다. 예. 내호와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호와요, 저기 산둥반도에 출발한 해군 총사령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만 군대 정도 이끌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5만 더 넘는다는 말도 있는데 수군을 끌고 왔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고구려의 수군과 싸워야 되는 역할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물길 운송은 육지 운송보다 훨씬 더 싸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얘들이 지금으로 치면 어디겠습니까? 저기 대동강 하류 남포 쪽에 정박을 한 다음에 어떻게든 내려온 수나라 육군과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어온 물건들을 건네줘야 되는데, 그만 네오와 이 사람이 공명심과 호승심을 못 이겨서
평양성을 쳐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고구려 군대가 저기 딴 데서 싸우는 바람에 백만대군과 싸우는 바람에 인력이 얼마 없어가지고 싸워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거의 어떻게 보면 정말 똘끼 어린 전술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싸우다가 도망갑니다. 퇴학을 합니다. 근데 평양성으로 도망을 오는데 평양성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도하를 안으로 들어가서 숨는 겁니다. 아이고 가뜩이나 공세고 싶어서 환장했는데 평양성을 직공 답공했습니다. 근데 고구려하고 군하고 싸워봤는데 뭐 별거 아니네. 추격을 했는데 또 마침 성문이 또 열어져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성을 찾아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전쟁 영웅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드디어 수나라 군대가 들어왔다. 약탈, 강간, 방어하려고 난장을 깔기 시작하려 별지랄 다 하는데 도교의 사원, 그 전에 짱 박아 놓은 5천 결사대가 나와서 5만 군대를 도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몇천 명 못 살아서 나갔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한번 그 사람들한테, 그 영화 쪽 제작한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시나리오 써서 한번 영화 만들어보자 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피칠갑이고 소드마스터 능가하는데 이거 너무 잔인해서 못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얘들이 애지간하면요, 중국 사서에도 애지간하면 우리는 오랑캐고 이민족이니까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이건 당시에 극찬을 했습니다. 5천 결사대 기백, 의지, 정말 잘 싸웠다. 그래서 5천 결사대가 손장법이 말아준 대로 시형, 시약, 상대방을 낚았다. 또 이게 있어요. 얘들은 평양성의 지리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군사들 평양성의 지리를 알고 있고, 또 여기저기 산지에 있는 도관들, 사원들에서 짱박했다 갑자기 나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얘들은요,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이것이 커다란 공포였던 것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늘 손자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지허, 무형, 지허, 무성, 침묵, 절대 보이지 말아야 한다. 내가 안 보이고 나는 무, 상대방을 유로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내가 우월한 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유형적인 전력이 약해서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가 있다. 최대한 나를 안 보이게 한 다음에 갑자기 쳐야 한다. 그래서 이걸 이끈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자, 살수대첩은 을지문덕, 평양성 시가전을 이끈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수군 총괄, 고건무 후에 영야왕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통쾌하고 극적인 승리가 내호와 부대를 섬멸한 우리 평양성 시가전의 고건무였습니다. 근데 내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호승심 때문에 일을 그르쳐가지고 보급 부대를 남기고 무리하게 평양까지 온 육군원한테 먹을 걸 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작거리에서 사형시켜서 목을 내걸었다 살려줍니다. 왜 그랬겠어요? 수군은 땅개하고 다르게 대체가 잘 안 돼요. 그지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영화 어디죠? 그 누구더라? 누가 제갈량으로 나온 영화였더라? 그 금성무가 제갈량으로 나오고, 또 누가 또 그 주유로, 양조위가 주유로 나왔죠? 거기서도 조조가 어떻게 합니까? 채모냥을 죽인데 바로 후회하지요. 왜냐면, 수군은 하루 이틀 내에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괘씸해도 잘 못 죽입니다. 땅개하고 다르게 그 공군하고 해군은 당시 공군이 없었지만, 잘 대체가 안 되는 병력은 함부로 죽이고 자르고 명퇴시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보다 그런 것 같아요. 절대로 대체 가능한 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내호화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래 삽니다. 물개라 그런 것 같습니다. 땅개가 아니라 물개. 자, 그리고 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즉 위여, 공즉 부족. 공격은 부족함을 창출하는 것이고 수비는 남음이 있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비는 내가 남는 것을 가지고서 잘 활용해서 이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홈그라운드니까
1시간을 더 잘 수도 있는 것이고 밥을 1시간 더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자 수비자도 뭘 해야 됩니까? 수비도 뭘 해야 되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됩니까? 집중 사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방향성에서 남음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묵자가 성벽을 쌓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이 올라올 수 있는 통로를 제한시켜 놓고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얘들이 올라올 때 내가 최대한 벌집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게 집중 사격이 가능하게 축성하는 원리를 묵자가 설명해 놓았는데 묵자가 말하고 손자가 말했습니다. 수비, 남음이 있게 해야 한다. 남음을 내가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수비한 측도 공격을 할 수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게 있어요. 자, 완벽한 축성수가 입시적 수성술, 굉장히 고구려가 성들을 잘 만들어 놓아서 상대방이 올라올 때 활이든 뭐 돌멩이든 집중 사격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습니다. 자, 비사성, 신성, 계모성, 요동성, 예, 또 안시성, 뭡니까? 섬들이 만주 땅에, 요동 땅에 깨알같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네트워크입니다. 상대방이 한쪽 성에서 공격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에서 성문적으로 나와서 말 타고 나와서 뒤를 치고 빠지고 힛댄드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겠습니까? 방향성에서 나무 있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치고 빠지고 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면서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것인데 수나라는 이거에 진짜 엄청 당했어요. 성문을 열고서 나와서 배우로 치는 것 때문에 무지 당했는데 당나라는 별로 안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나라는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요. 수나라하고 다르게 돌궐군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한줄 병사들은 와가서 뭘 했냐면 축성기구를 내려놓은 다음에 차곡차곡 통해서 그걸 뭐 한 겁니까? 성을 공격하고 위구르, 돌궐 군사들은 성문역으로 나와서 싸우는 고구려의 개마부사들하고 싸워서 안심하고 공성을 할 수 있게 다 막아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동성, 신성, 계모성이 털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 짓을 한 거죠. 뭘 했습니까? 안시성에서 뭘 했습니까? 토사전을 쌓아 놓았죠. 갑자기 쪽수가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관리한 놈이 이도종이었고, 이도종이 뭐였습니까? 그 당태종의 조카였어요. 근데 그 현장 책임자는 따로 있습니다. 부보개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부보개가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술 먹고 뭘 했나?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비바람이 부는데 뭘 해가지고 그 토산이 무너져서 안시성 그쪽 한쪽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먼저 걔들이 간팔했으면 끝장이 나는 건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안시성 군대가 먼저 발견을 해서 거기 토산을 점령해버리고 밑에 있는 목치스를 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다 불태워버렸지요. 그러니까 빠개쳐가지고 그 당태종이 뭐냐면 부부계를 사형시켜버리고 이도종은 조카니까 못 죽여요. 근데 명확한 신상필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새끼하고 형제하고 그건 절대 못 죽여요. 해버렸는데 어쨌든 당태종이 당시에 너무 좀 그랬나 봐요.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 사람 입장도 있나 봐요.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뭐 우리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영화에서도 그랬고 뭐 예전에 뭐죠? 그 돌아가신 최인호 선생이 쓴 거 있는데 무슨 그 있는데 영화는 최인호 선생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안시성 전투 가지고 쓴 뭐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활을 쏘아가지고 여기 맞춰가지고 그것도 구라예요. 구라고요.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낯선 땅에 입이 받다 보니까 입이 돌아가가지고 사람이 뭐라고 하지? 입 돌아가면 뭐라고 하죠? 네? 다른 말로 뇌졸중? 중풍 걸렸는데 아들 당고종 되는 태자가 보모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10년, 20년 늙은 모습으로 갔답니다. 실제로 중풍 걸리면 사람이 이렇게 순간 폐인이 되고 완전히 될 수 있지요. 좀 고구려가 같은 뭐냐면 유동 땅은 절대로 뭐냐면 유동에 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다. 죽음의 땅. 그런 인식이 확실히 생길 수밖에 없었던 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냐면 이것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손자가 말한 수비자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놓아야 한다. 역시나 혼자 병법의 원리에 충실한
고구려의 싸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묵자도 보면요, 묵자책 후반부에 보면요, 뭐 비돌, 비성, 비재, 뭐 비돌 여러 가지 방어의 그런 그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고구려가 수입을 해 놓아서 활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태종도 수량제도 극찬했던 게 그거예요. 고구려의 수성술이 진짜 괴물 같다고. 네. 제가 마지막 좀 슬슬 정리 좀 해가 보겠습니다. 병법이 좀 그래요. 우리가 손자병법, 오자병법 여러 딱 보면요. 뭐 절묘한 기습의 원칙, 뭐 절묘한 전략들, 다양한 전술들 여러 가지 설명해 놓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조직과 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 10,000명을 내가 모아놓았으면 내가 그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10명 단위, 10명 단위 모아 100명 단위, 100명을 모아 1000명 단위, 각각 누구도 안채되죠. 중간 관리자를 앉혀놓은 다음에 내가 10,000명 다 모아놓은 다음에 마이크 잡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10명 지휘관 물러놓은 다음에 지휘관이 또 중간 관리자 또 각각 장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10,000명, 100,000명 모아놨으면 몇 명 단위로 조직을 하고 어떻게 꼴을 갖출 것인지 조직과 편제를 병법서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손자병법, 오자병법, 육도, 산약 이런 것들 뭐냐면요.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의 행정학이자 조직학이자 경영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경영계 쪽에서 리라이팅을 많이 하고 스터디 모임을 열고 일본에 누가 계십니까? 그 소프트뱅크 호크스. 네, 그분이 손자병법의 광팬이라고 하지요. 손정희. 그렇게 최고도 활용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병법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틀을 만들고 편제를 만들고 한다고 했어요. 이런 거예요. 고구려가 병법을 배웠다. 중국의 병서들 수입해서 내 거를 만들었다. 그러면 단순히 군사력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국가, 행정, 시스템망들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병법은 경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갈량도 보면 그래요. 제갈량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측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싸울지 예측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잘합니다. 경영을 잘합니다. 잘 매깁니다. 재충전을 잘 시킵니다. 장기 주둔을 했을 때 굉장히 주둔지가 그냥 단순히 막사 정도가 아니라 도시로서 마을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정리를 잘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갈량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심시티 매니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갈량이 자 퇴각을 한 다음에 사마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제갈량이 인형 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추격을 해봤는데 제갈량의 군대가 장기 주둔한지를 가보니까 흔적을 봤을 때 이런 거예요. 막사 간의 간격, 화장실과 우물 간의 간격이 굉장히 정교하고 기하학적인 질서가 돋보였는데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비록 원정을 왔지만 편안하게 마을과 도시에 있는 것처럼 머물 수 있게 기가 막히게 설치를 하고 그것들을 맺는 것인데 사마이가 그걸 보고서 제갈량은 진심 천재이고 나는 절대로 제갈량의 상대가 아니구나 이 말들이 와전되다 보니까 죽은 산 중대를 쫓았다. 예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걸 보면서 진짜로 보면서 사마이가 도망갔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마이의 그 안목도 대단한 겁니다. 흔적만 보고서 이런 제갈량의 실력, 경영 능력을 보고서 정말로 이 사람은 진짜 행정의 신이구나. 그래서 제갈량은 이렇습니다. 전술은 딱히 창의적인 거, 모험적인 거 잘 안 해요. 다만 굉장히 유능한 행정, 장교였던 사람이고 우리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가 있을까요? 이순신? 아닙니다. 그 선주교에서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정몽주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이방원의 그 테러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정몽주가 전쟁을 따라 나가면 이성계는 나는 전투에만 신경을 쓰면 돼요. 먹이고 재우고 숫자 살림살이 경영은 내가 조금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누구 때문에? 정몽주 때문에. 굉장히 유능하고 강단 있는 행정 장교였습니다. 정몽주 나중에 또 외교에서 큰 활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몽주 사람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유학자고 성리학을 배웠다고 하지만 선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효적인 거,
무사로서의 강단도 굉장히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자, 그리고 고구려가 던지는 질문들 이제 슬슬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리와 다원적 사고의 문제. 우리가 단순히 고구려를 어떤 병영국가 민족주의적 뽕으로 이덕일식으로 소비를 하면 안 된다. 예, 실리와 다원성, 개방성, 예, 선비족, 거란족, 예, 말갈족, 또 뭐죠? 그 한족들 능력만 있으면 우리 구성원으로 포용을 해서 기회를 주고 내 걸로 활용하는 능력, 모든 나라의 외교 채널을 최대한 열어놓아서 끊임없이 정보를 물어보려는 그런 예, 능력. 그리고 왜 손자병법인가? 어떻게 중국을 상대할 것인가? 우리가 손자병법을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니라 손자병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한다? 예, 고구려도 오늘 좀 공부를 했지만 중국을 좀 더 알고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문화 신적인 틀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중국을 상대할 것인가? 중국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예, 중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굴기를 하고 있는데 무서운 게 이거예요. 일본하고 한국, 일본과 미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한국과 유럽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종적인 분업이든 횡적인 분업이든 산업체계 내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웃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역량에서 우리를 추월하게 되면 우리가 횡적이든 종적이든 중국과 같이 일을 해서 같이 돈 벌고 같이 마주보면서 웃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으면 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것인데 어떻게든 우리가 중국을 알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최고의 경쟁자이며 가장 무서운 라이벌인 중국과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는 것인데 라이벌하기도 좀 뭐하고 같은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진짜 끝장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많이 중국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이 책, 그 손장법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책이요? 네. 네, 이 책이요. 이 책을 사주신 분들이 서평을 써주시는데 중국 관련 사업을 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 책 관련 서평을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예인들 눈만 뜨면 바로 포탈 가봐서 자기 이름 석자 친 다음에 악플이든 선플 다 봅니다. 예, 기사 다 검색해서 다 봅니다. 그리고 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을 써놓으면 어디 죽어서 찾아가가지고 내 서평들 다 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과연 중국이 제조업 역량에서 추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중국에 가서 마사지 받지만 나중에 내 새끼들이 중국인들 마사지 하게 될까? 그 밑에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웃기지 말라고.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보다 잘 살아도 제조업 역량을 우리 추월해도 내 새끼가 중국 가서 알바도 못 한다고.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든 그분들 결론이 그거예요. 중국 받아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치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중국과 제조업 격차를 유지하거나 벌리고 아니면 중국이 아직 수정 안 된 곳에 우리가 처음으로 가서 새로운 것들을 원천 기술과 새로운 노하우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진짜로 우리는 괜찮다. 하지만 내 새끼들은 진짜 아무나 세상에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를 통해서 손자를 이해하고 손자를 통해서 고구려를 이해했다. 고구려는 굉장히 손자용법을 잘 읽었고 단지 손자만 잘 읽은 것이 아니라 중국을 잘 알고 싸웠기 때문에 수나라를 멸망시켰고 엄청나게 세계사적으로 커다란 파동, 우리 민족이 가장 크게 사고 친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한민족사에서 가장 세계사적으로 크게 파동을 일으킨 게 그 고수대전인데 어떤 결론을 이렇게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중국 공부 많이 하고 정치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중국에서 알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역량과 실력을 키워서 격차 유지하고 벌리고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자. 그래서 뭐 다음 그 강의 또 소개도 할 거죠. 예. 할 것인데 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지식인이 중국 가서 중국 책들을 좀 본 다음에 중국 공산당사 해서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역사가 되어왔고 걔들은 어떤 가치 기준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공산당 내재적으로다가 중국 공산당 머릿속에 들어가서 판단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중국 상인들의 역사, 상업의 역사, 문화들을 정리한 책들이 많이 나와서 소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공자왈, 뭐 노자왈, 맹자왈 좋습니다만 이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강의들, 중국 상인들에 대한 어떤 수업들이 많이 열려서 더욱더 우리가 실사구시적으로 중국을 파고들고 알고 싸울 수 있게 그런 준비를 도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3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